오늘 몇 가지 뉴스들 좀 전해드리고 다시 차트 볼 겁니다. 자,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기사 중에 일단 오일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5년 만에 최저 찍은 유가 오름세로 오늘 올랐다라는 거겠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유조선 봉쇄,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베네수엘라에 지금 군사력을 좀 투입하려고 하죠. 근데 이 베네수엘라라는 국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가 많은 국가예요. 베네수엘라는 무차별적인 복지, 그러니까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집도 공짜,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포퓰리즘, 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집권을 오랫동안 하면서, 특히나 차베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을 많이 뿌리고 현금 살포를 그냥 엄청나게 하고 무상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네들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거의 망해 있는 수준이에요. 망해 있는 수준. 베네수엘라 화폐는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나 석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베네수엘라 기름하고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 그렇게 기름 많으면 기름을 팔면 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시추한다고 해서 그게 기름이 되는 게 아니라 원유를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기름이 많다고는 하지만 기름의 질이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의 그런 이제 국가들에 비해서 기름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원유를 정제를 해왔었는데 지금 기술력 부분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한 $10, $15면 원유를 정제하는 기술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름도 안 좋은 데다가 최소 못하더라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30불에서 40불 이상 돈이 들어가야지만 기름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큽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원이 많은 국가인데, 아무튼 좀 안타까운 21세기 사회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국가 중에 하나죠. 일단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간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직접 군이 개입하면서 중재 역할을 했었고, 지금 현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었어도 굉장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죠.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이 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국가들한테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 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시장이 이제 풀리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시장에 이미 현재 이 오펙 플러스 국가에서 증산을 계속, 그러니까 원유를 계속 증산을 하면서 원유가 시장에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석유가 남아 도는 상태란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종전 합의가 되면 러시아산 원유까지도 시장에 풀리게 되면 공급 상태인 지금 원유 시장에서 더 공급 과잉 상태가 돼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브렌트유 그리고 WTI, 이런 우리가 주로 하는 오일 거래에서 주로 하고 있는 서부 텍사스 원유랑 브렌트유까지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최저치.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럽 당국자들은 아직까지 영토 문제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오일 선물을 할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뭐냐? 뉴스를 많이 봐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마침 참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오일이 저점이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제 또 이렇게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차트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타이밍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차트상으로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어떤 이유가 생겼냐? 이게 그거죠. 베네수엘라 문제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문제가 또 부각이 되면서 일단 차트상으로도 반등이 나오고, 오일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서 전면 봉쇄를 명령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마침 최근 저점이었던 자리에서 오일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 베네수엘라 경제 자체는 모든 대부분이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던 이 오일 시장이 이 베네수엘라 봉쇄로 인해서 약간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비트코인 역대 네 번째 연간 하락세 전망, 역대 네 번째로 연간 하락세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할 때 참고하고 좀 보는데, 비트코인이나 코인 선물하는 유튜버들 보면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이 손실을 봤어요. 심지어는 어마어마하게 손실 본 사람들도 많고 청산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인 유튜버들 보면, 코인 선물 유튜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이 시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욕심을 줄이고 탐욕을 줄여야 된다고. 탐욕과 욕심이 과해지는 장은요, 이 세력들은 제가 얘기했듯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70명이 예를 들어서 매수를 잡았다. 그리고 30명이 매도를 잡았는데, 이 70명이 매수를 잡은 돈이 1억이다. 30명이 매수를 잡은 돈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잃어야지 이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세력들은 이걸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그런 시장 속에서는 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5대5 밸런스인데,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미 트레이더나 개인 트레이더들보다는 세력들이 벌어가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만 베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강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매수에 포지션이 많거나 매도에 포지션이 많거나 이러면 반대로 가가지고 강제 청산을 좀 시켜버리는 게 일단 이 선물의 좀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비트코인이 하나에 1억 3천이면 1억 3천 하나 가지고 베팅을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전부 다 미쳐가지고 욕심 그득그득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씁니다. 레버리지를. 비트코인 10배, 30배, 50배 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 메타트레이더에서는 2계약, 3계약, 5계약, 막 10계약, 20계약, 그리고 ETF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1배짜리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꼭 거기서도 2배, 3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미국 주식 시장 가면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써요.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을 사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엔비디아 꼭 2배를 사요. 테슬라 2배를 산다니까요. 구글 2배, 마이크로소프트 2배, 애플 2배. 뭐 숏을 칠 때도 2배, 3배짜리를 칩니다. 그렇게 욕심이 그득하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청산이 하락 요인이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권은 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권이고, 아름다운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서 코인 법안까지 다 지금 미국에서
의회까지 통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만 없다면 어느 정도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면서 극도로 그냥 상승만을 바라는 사람, 이런 호재 속에서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조정이.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내리막을 가고 있는데, 올해 역대 4번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과거의 3차례 연간 하락은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추문이나 산업 붕괴 등의 사건과 맞물렸지만,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번에 나온 하락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첫 사례라고 그래요. 첫 사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던 거는 마운트 곡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문을 닫았고, 2018년도에는 ICO 신규 암호화폐 발행 거품이 터졌고, 2022년도에는 FTX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혼란이 이어지면서 반감기 아닌 반감기, 비트코인 약세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때랑은 전혀 반대로 호재가 더 많았죠. 호재가 되게 많았는데 10월 초에 12만 8천 달러까지 신고가를 찍은 이후, 그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온 다음에 좀처럼 비트코인이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 이제 헤지펀드에서는 수많은 긍정적 촉매가 있었지만 시장이 힘을 전혀 받지 못해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많이 놀라고 있는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는 올해 하락세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욕심, 그러니까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 추석 때 쉬었잖아요. 10월 10일 날 비트하고 전부 다 이렇게 빠지고 있었죠. 빠지고 미친 듯이 빠졌죠. 그때 10월 10일 날 자그마치 28조 규모의 레버리지 베팅 물량이 청산이 당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곤두박질 쳤죠. 역대 최고로 청산을 많이 당했다 그래, 28조 금액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시장 주체인 고래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며 가격 압박이 계속되었고 거래량이 급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투자보다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장 깊이도 올해 고점 대비 현재 30%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되겠죠. 우리가 매매할 때 너무 크게 욕심부리면 어떻다? 망가지고 부러진다. 항상 내 돈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30년 만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2025년이야. 그러면 30년 전이면 1995년이죠. 이 30년간 이 코로나가 오던 말든 일본은 0에서 0.5%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코로나가 나오든 뭘 하든 30년 동안 이 정도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 상위권의 국가에 계속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금융 강국이라는 게 부럽기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돈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 만에 일본이 0.5% 금리 벽을 넘는다. 현재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5%예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0.25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 0.75가 되겠죠. 금리가. 그럼 30년 만에 0.5% 위에 금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뭐 비트나 뭐 나스닥 같은 위험 자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것이고, 선반영이 아니라 그날 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준다. 금리 발표, 일본 금리 발표로 인해서 충격을 준다 그러면 또 시장은 급락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금리가 워낙 일본 기준금리가 지금 0.5%인데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랑 기관이랑 외국에서 일본에다가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이자를 내고 이 지금 이자의 수익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비트코인이나 뭐 골드라든지 그리고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이 자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이 이자를 갚아내는 구조거든요. 이거를 엔캐리라고 해요. 엔캐리. 왜? 워낙 엔화 자체가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시장에서 얘네들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고라도 다른 데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선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을 보는 달이 있고 손실인 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나 뭐 변수들이 겹치잖아요. 그런 최악의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도 이 이자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부분 청산을 하게 됩니다. 하고 원금을 갚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금리에 맞는 시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됩니다. 헤지펀드는. 그래서 이 정책 변화에 지금 일본의 그 BOJ,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의 파급력은 환율과 자본 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BOJ의 금리 인상 기대는 환율과 주식, 채권 시장을 흔들 것이고 일본 매체들은 엔화 강세가 뚜렷해지면서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부 철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채 금리까지 상승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급히 조정할 압력이 커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본격적인 금리가 상승함에 있어서 청산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그 여파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뭐 일본 생명보험사나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보유 자산을 구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생기고 해외 채권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에 미국과 유럽 국채 시장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 금리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온 만큼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급격한 청산보다는 포지션 축소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의 청산이 아니라 점점 포지션이 축소되면서 시장이 혼조세, 변동성이 강해질 그런 양상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본 금리 발표 중요합니다. 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일부 지금 시장이 혼조세를 띈 것도 분명히 일본 금리 발표 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 발표가 금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또 이제 일본은행 총재의 어떤 이제 연설이나 향후 일본 중앙은행의 그런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연설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또 움직일 확률도 커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정오 12시쯤 일본 기준금리 발표도 지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부럽죠. 일본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건 부럽습니다. 일본 우리나라 뭐 기준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전 세계가. 일본은 기준금리 0.25 올린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이제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죠. 자,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지금 연준의 이사로 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예요. 지금 제가 올해 7월 달인가 그때 제가 이 차기 연준 의장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파월 의장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에 해서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 날이 있었어요. PPT로. 그때 뭐 케빈 해시, 뭐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윌러, 그리고 뭐 미셸 보우먼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지금 현재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케빈 해시시 될 확률이 백악관 이제 국가경제위원장인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인
케빈 해시시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엊그저께 이제 케빈 워시가 다시 급부상을 했다 그랬죠. 에스티로더의 명품 브랜드 에스티로더의 상속녀와 결혼한 잘생기고 똑똑한 이미지 좋은 뭐 역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케빈 워시까지 포함해서 또 이제 뭐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나오긴 했지만 케빈 해시시 제일 유력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월가에서 선호하는 차기 연준 의장은 윌러라고 합니다. 윌러.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거라는 그런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었는데 갑자기 오늘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추천으로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면접을 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면접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면접을 할 거라고 합니다. 면접은 이번 17일 이뤄질 예정이지만 인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심하고 있는 만큼 면접이 좀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월가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이 크리스토퍼 윌러라고 해서 원래 차기 연준 의장 후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면접이라도 봐라, 면접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와의 면접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윌러 이사는 올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펼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좀 맞았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월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사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도 이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5월에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끝나는데 빠르면 1월 초에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워시 거기다가 이제 다시 한 명 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까지 이 3명 중에서 또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케빈 워시,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 이렇게 해서 이 3명 중에 과연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은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뉴스들 좀 전해드렸고 저는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